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지금 처음 보는 채권 NL의 수다죠?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이렇게는 다 봤는데 오랜만에 나오셨네. 네, 현대증권입니다. 네. 네. 제일 잘생겼잖아, 네, 현대증권. 그 얼마 전에 이 연합 기사 중에 채권 애널리스트 노령화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젊은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부각시켜준 게 있는데 그 대표 주자. 그 대표 주자. 네. 네. 여기 이제 노령화의 주인공. 아니 나는 뭐 세 번째. 아니 나 노령한 괜찮아. 좀 칙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여자 애를 좀 불러보자고. 여자 애만. 그 위험한 발언인데 또. 유독 채권 NL의 수다만 칙칙해. 다른 건 다 괜찮아. 분장이라도 여자처럼 하고 나오고. 이분은 괜찮더라고요.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인사해도 괜찮아요. 네, 우리 자 들어가 봅시다. 우리 먼저 외환시장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외환시장이 뭐 워낙 이렇게 널뛰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뷰로 대신 들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은 신흥통화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시장 불안과 유가의 하락, 그리고 미국 증시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자극받으면서 신흥통화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특히 유가의 하락은 원자재 통화들에 대한 약세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달러 지수는 작년 말 98.6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유로와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은 것을 그 배경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유로는 작년 말 대비 0.1%, 엔화는 2.2%가량 달러화 대비 절상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로화와 엔화의 차별화도 특징적인 점인데요. BOJ의 강력한 추가 완화가 올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엔화의 강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은 이제 아시아 통화 중 연초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상 상승하였는데요. 그 원화 환율의 상승은 위안화 불안과 원화와 위안화의 큰 연동성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최근 인민은행의 시장 개입으로 역외 시장에서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역외 위안화 환율이 연초 이후 2.7% 수준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불안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유가의 하락세와 그리고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까지 잇따르면서 당분간 금융시장 불안은 달러 환율의 지지력과 변동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저점에서 38.2% 조정 레벨이 1232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 4번은 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셨었죠. 네, 근데 박정희 연구원의 입장으로 돌기로 했어. 나 2번도 못할 것 같아, 올해. 그렇죠.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신가요? 어떠세요? 저번에 얘기할 때 뭐 네, 저희도 1% 넘기는 1% 넘기 쉽지 어렵다. 아니, 않아요. 1%가 아니라 네. 2번도 못할 것 같아. 그렇죠. 잘해봤자 1%, 많이 해도 1%. 지금 이제 0.5니까 상단이 네. 두 번 더 하면 이제 상단이 1%가 그래서 1%. 네, 그렇게 되죠. 1%포인트가 아니라. 네. 그렇죠. 상반기에 지금 같아도 할 수 있겠어요? 상반기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작년 9월에만 해도 그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기대가 꽤 있었잖아요. FOMC 때. 그때 결국은 이머징 금융시장과 옐런 입에서 중국이란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이신 PMI랑 지금 연방선물 금리하고 올해 12월 달에 연방금리 선물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맞아요. 그 말인즉 이런 대외 여건이면 미국이 금리 올리기도 좀 만만치 않겠다. 중국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죠. 자,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이어져가는 얘기 이제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두바이만 20불대로 떨어진 게 아니라 WTI 브렌트 전부 다 20불대를 찍었었죠, 장중한 때? 예, 네. 잠깐 찍었죠. 이러면 이제 2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 어떻게들 보세요? 미국의 달러 강세에 의한 요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중동에서의 공급 과잉, 그러니까 그렇죠. 이란하고 사우디 간의 뭐 외교적인 갈등? 마찰 그쵸, 문제, 예. 뭐 이런 그래서 감산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올해 유가 전망 더 낮춰봐야 돼요.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실까? EIA가 이제 예. 지난해에 아마 올해 유가를 갖다가 50달러대로 봤다가 그렇죠. 예, 어제 보니까 38달러 정도로 낮췄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평균? 올해 평균을. 예. 근데 이제 뭐 그러면은 이제
한 2, 3달러 정도 이상을 평균을 낮춘 건데요. 네. 근데 지금 이미 그 레벨보다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올라가 줘야 된다는 전망인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예전하고 다른 게 달러가 지금 별로 안 강한데도 유가가 약하고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유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그게 내려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뭐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쉐일 업체들이 파산이나. 도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진짜 물리적인 전쟁을 하든지 그러기 전까지는 유가가 반등하기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어느 쉐일 업체 사장인가 미국에 네. 거기서 그 얘기 하던데 그 사우디의 1조 달러짜리 도박이다. 그렇지만 쉐일 업체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질 않을 거다. 왜냐하면 빌린 돈들이 워낙 장기 채권으로 지금 돈을 빌려놔서 쉐일 네. 업체들이 이렇게 구조조정이 빠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거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인수합병 통해서 적자 생존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우선 뭐 제가 셰일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결국에 좀 강한 놈이 살아남아서 그 원가에 대한 좀 하방성을 좀 띄지 않을까. 셰일을 이제 시추하는 네. 그런 부분들도 셰일 업체들의 그런 이렇게 살아남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 과잉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 수요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에너지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이제 행동들 그리고 인식들이 변화되고 있고 또한 이제 뭐 특히나 13년부터는 수요가 회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부터 이제 지속되었던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이 수요 미미하게나 회복되고 있는 수요 회복을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특히 뭐 원자재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에 있어서도 그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조금만 무너져도 가격이 급등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최근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요 측면에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BDI와 같은 뭐 벌크 운임이라든지 지금 FCFI와 같은 컨테이너 운임 다 사상 최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운 운송에 대한 운임이 그렇게 낮다라는 건 결국 자원을 쓰려는 니즈가 그만큼 적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이렇게 도산하고 무너지면서 공급 과잉 쪽에 대한 부분 조정이 나오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제일 바닥을 얘기하다가 어저께 보니까 이제 30불대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바닥을 잡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진다라는 비해서 조금 톤다운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수요 쪽이 살아나야 뭐 아까 얘기했던 38불도 가고 40불도 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반등은 그러면은 당분간은 힘들다? 그러니까 운임 같은 그런 니즈 수요가 뒷받침돼 안정적인 유가 레벨업이 되겠죠. 일시적인 공급 축소만으로는 저희 하우스는 지금 조금은 유가에 대해서 아래쪽에 대한 얘기를 아직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위는 막혀 있다라는 거는 뭐 다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바닥만 열려 있다. 그렇죠. 위는 막혀 있고 바닥은 열려 있고. 근데 이게 경기가 과연 좋아진다 해서 에너지 관련된 수요가 옛날만큼 늘어날까 싶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이 좋아지니까 효율성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뭐 대체적인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공급단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요번에도 유가 하락이 또 그 언제 시작된지 보면은 결국 12월에서 그 오펙 회의의 감산 기대가 이제 무산되면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된 거는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이제 등을 지면서 오펙 내에서 감산 합의가 더더욱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죽을 때까지 정말 치킨 게임 벌일 텐데 그 와중에서는 가격이 어디가 저점이라고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정말 낮아빠지기 전까지는. 근데 뭐 다들 아직은 우리 건재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구도가 조금은 더 간다고 보면 아직도 뭐 바닥은 못 봤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뭐 유가 얘기 그 정도 하고 메인 토크입니다. (1월) 금통위. 자, 시작을 해보죠. 순서대로 우리 저 교수는 제일 끝에 하고 우리 현대증권 신현연구원부터 해주세요. 발언 기회를 많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과연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지난 연말부터 대외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추세와 여부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좀 더 돌아서느냐 이 부분인데 여전히 대외 요인에 대해서만 좀 불확실성을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인정을 한 것 같고 내수 회복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것 같다. 근데 다만 조금 또 의아스러운 부분은 통방문과 총재님의 좀 이 발언이 조금 인터뷰가? 상이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방문에는 내수 회복이 견조하다는 측면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국내 경기 회복에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소 그런 부분에서 좀 저로 하여금 좀 의구심을 좀 자아냈던 금통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여사님. 네, 뭐 저희도 뭐 이번 1월 금통위에 강한 시그널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는 연내 금리나 전망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뭐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기도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총재께서 오늘 얘기한 톤들을 보면 굉장히 좀 경기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가 너무 좀 비관론적으로 쏠린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균형을 잡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을 3%대 유지하면서 그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래도 전망 수치를 내놓은 기관들 중에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어느 정도 정책 기대들을 좀 통제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장은 오늘 총재 발언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또 하나 오늘 받은 느낌 중에 하나는 작년 4분기 성장률에 대한 코멘트가 별로 없었어요. 작년 연간 성장률을 2.7에서 2.6으로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4분기가 그러면 또 생각보다는 하늘 경로에서 또 벗어나서 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대보다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거기에 또 올해 경기에 미칠 수 있는 부담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올해 성장률 3.2에서 3.0으로 낮췄는데, 그래버리면 사실은 작년에 꺼진 것만큼의 수준을 반영한 거에 그쳤다. 그러면 하방 위험을 지금 거의 올해 지금 현재 불거진 하방 위험에 대해서도 많이 반영 안 한 거 아닌가. 작년 성장률이 낮아진 것 때문에 또 올해 성장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낙관적인 부분이 좀 많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재밌었던 내가 소개할 부분들이 기회를 좀 주세요. 예. 왜냐면 이래 이름을 많이 알게 예, 되거든요. 예. 자, 김상훈 연구원.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재밌었던 부분이 일단 그 12월 금통위에서 약간 멘트에서 톤이 변화됐다라는 의견들이 그때 좀 있었거든요. 저희 네. 이 시간에도 있었고, 그리고 1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니까 제가 받은 개인적인 느낌은 일부 금통위원들이 우리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시장에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약간 있었거든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큐 성장률이 하는 생각만큼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해서 수준 경제 전망 1월에서 낮춰야 될 것 같으니까 12월 금통위에서 약간 톤도 낮추고 의사록에서도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수준 경제 전망이 낮춰지고 했지만은 하는 총재의 멘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수 위주로 이제 잘 될 거다라고 이제 그냥 그런 내용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시장하고 금통위하고 또 약간 괴리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약간 흥미로웠다고 해야 될까요? 어제 이제 일부 외국계에서 만장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가면서 시장에서 약간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기대를요. 근데 아마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면 바로 얘기를 해주기로 바뀌었죠, 보면. 네. 그래서 숫자를 얘기해 주면 뭐 그 의견을 뭐 실명을 얘기한다고 실명을 하는데, 실명 네. 얘기하는 걸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수 의견이 더 못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요. 네. 그래서 만장일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일부 실망하지 않았나. 네. 그런 그게 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자, 우리 박정현 연구원, 저격수로서 종결자처럼 아유, 너무 부담 주지 확실하게 마시고요. 저격을 네. 한번 해줘. 그 제가 오늘 금통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이제 말과 행동이 조금은 따로 노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말씀으로는 그렇지만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뭔가 조금은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물가 목표제 그 작년에 발표했던 거 올해 중기 물가 목표를 2% 설정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올해 예상치를 이제 1.4%로 낮췄거든요. 그러면 벌써부터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데 그게 당장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길게 달성해야 되는 목표니까 또 그거 가지고 금리 인하로 오해하지 마라. 그것까지 또 친절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물가가 지금 앞으로는 목표만큼 안 가면
설명을 하겠다면. 그렇죠. 설명 의무를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명만 하고 금리 인하 안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신감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올해는 물가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지만 향후에는 도달할 거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 예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은 과연 뭐 내년이라고 달라질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말로만 때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시작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좀 따로 놀다 보니까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시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좀 얻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네. 왜냐면은 성장률이나 물가를 낮춘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도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한동안 그 기준금리 결정했던 핵심이 이른바 이제 GDP 갭이었단 말이에요.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낮춘다는 얘기는 GDP 갭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거나 내지는 그 마이너스 폭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요인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고 아마도 한은은 최근에 환율이 좀 올라가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자금 이탈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으니까 단순히 경기적인 요인만 볼 게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됐을 것을 뭐 경기 전망치를 낮춘다고 해서 그게 바로 통화 정책에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네. 약간 좀 생떼를 쓰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부족한 설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여태까지 들었어요. 그 약간 좀 그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알아서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계속 그러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고 한 얘기의 배경에는 그 두 가지 같아요. 그 외화 유출 가능성 문제도 하나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겉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건 뒤로 숨기고 그냥 금리 인하는 좀 이건 낮추는 게 금리 인하라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그래놓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난 일단 그 물가하고 관련된 얘기를 우리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올해 1%대 되겠어 지금 같아가지고 유가 이렇게 떨어지고 안 될 것 같아. 기저효과 때문에 12월 달에 1.3까지 올라갔는데 네. 지금 당장 1월 달에 대부분 이콘들이 추정하고 저희도 추정해 보면 담배값 인상 역기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지금 전망하는 게 0.8이 될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헤드라인은. 그거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진 게 근원 물가거든요. 사실은. 근원 물가가 그 전체 담배값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훨씬 컸더라고요. 네. 한 0.8%포인트? 그게 툭 빠지면서 아마 1월 근원 물가는 1% 중반 정도가 추정이 되더라고요. 1% 중반. 네. 그러니까 2.4가 12월 달인데 그러니까. 그냥 훅 떨어지는데 연간으로 인플레 타겟이 2%인데 근원 물가가 연으로 잃어버리면 1%대에서 계속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까지도 이렇게 빠져버리면 소비가 엄청나게 살아나야 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한다며. 그것도 이제 끝났잖아요, 사실. 이거 새로 한다며 블랙 또 프라이데이. 이제 그거에 고착을 들어가고 하긴 있어요. 하는데 그것도 이제 초기 효과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약발이 먹을지는 잘 모르겠고 1분기 아무래도 개소세 인하에 대한 효과들이라든지 지난 3Q, 4Q에 다 자동차라든지 다 땡겼죠. 내구재 같은 게 많이 팔린 거잖아요, 사실은. 다 땡겼죠. 그래서 조금은 물가 쪽에서 견인해 줄 수 있는 오늘도 사실은 GDP 갭이 잠재 성장률 떨어진 걸로 재추정해서 GDP 갭이 이전보다 준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근데 그 줄어든 과정에서도 그게 또 확대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가 지금 과연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 신원연구원 지금 네. 뭐 그러니까 유가 다음에 구리값 네. 뭐 이런 원유 원자재 값들을 보면 지금 뭐 사상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사상 최저로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구리값도 뭐 4,500도 깨져 내려갔던데 네. 이런 상태면은 그게 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아요? 지금 이미 뭐 다른 지표들에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수입 물가 이런 뭐 계약 통화나 달러 통화 기준으로 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원재료 가격이 다른 재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지고 있고요. 네. 또한 좀 뭐 말씀하셨다시피 구리 가격의 하락은 특히나 유의미한데 아무래도 닥터 커퍼라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지금 2011년부터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 금리도 계속해서 인하로 들어섰고요. 네. 우리나라 역시 2012년부터 인하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국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고 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 조정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오겠다는 신호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물가 상승 모멘텀을 좀 더 그게 없어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해소가 안 될 거고 가계 부채는 계속해서 급증하기 때문에 수요 측에서 기대할 바는 없을 뿐더러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재 가격의 하방 압력은 당분간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수정 경제점에서 이번 금년 1.4% CPI 전망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저희 당사 역시 1.0%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향 조정보다는 오히려 하향 조정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황이다. 하향 조정해줘야 돼요. 그게 네. 요즘 경제 전망 안 하고 경제 중계 방송을 하거든. 네. 중계 방송을 할 준비하세요.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둘의 얘기를 기저로 해서 내가 이제 다 물어볼 텐데 손을 들어주세요.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있다 없다. 상반기 중에요? 음. 그럼 하반기도 물어보실 겁니까? 아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상반기 있다. 네. 그러면 거기는 상반기엔 없다. 저희는 하반기. 하반기에 있다. 하반기 좀 있다. 이건 아직 하지 말고. 상반기 중에 한 번 있다가 셋. 자, 하반기에 있다. 상반기에 한 번만 하고 많은 거예요, 그럼 금리나? 네, 단서가 좀 달립니다. 추경을 할 정도 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은 뭐 추가도 감안해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부 다 금리 인하는 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경제부총리께서 새로 취임하셨어요. 이번 네. 정부도 세 번째.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현호석 부총리 네. 하시다가 최경환 부총리 오셨고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제 원대 복귀를 하면서 이제 이번 총선에 출마를 안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결국은 부총리로 오신 건데 유일로 새 부총리께서 오셨어요. 어떻게 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도 시장 생각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분들이 채권 애널들이구나. 그래서 예. 한국은행 총재가 누구냐에는 관심이 아니요. 있고 금통위원회는 관심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워낙 강성이어서 그런지 최 부총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약간 약해 보이신다고 해야 될까요? 뭐 색깔도 사실 잘 모르겠고. 네, 이게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그런 얘기하면 좀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아니 처음 취임하시자마자 그렇게 저격을 하고 시작을 해. 공부하겠습니다. 네. 어떤 그 배경이신지.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양력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뭐 조세라든지 세제 쪽으로 건설, 많이 예, 하시고. 그쪽이 배경이신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추정해 보는 게 뭐 건설이나 이쪽 좀 부양 그리고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생각이 뭐 조금은 미약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취임하시면서 이제 얘기가 어쨌든 뭐 굉장히 약간 극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또 강조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보니까는 뭐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오늘 인터뷰 보니까 말씀하셨던데 그래서 이게 통화 정책하고 어떻게 경제 정책하고 연결될까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이걸 뭐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책을 아무래도 또 부양 쪽으로 쓰시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일고 있습니다. 자, 윤여삼 연구원은 네. 아까 이제 상반기 금리 인하에 손을 들면서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설명할 기회를 안 줬는데 왜냐면 뒤에 나올 거라서 안 준 건데 네. 추경 얘기를 꺼냈어요. 네네. 자, 추경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솔직히 올해 성장률 저희가 지금 2.8% 제시해놨는데 네. 연간으로 그것도 지금 또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올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신임 부총리께서는 재정 건전성을 되게 좀 또 한편에선 강조를 하셨는데 올해 연간으로 예산이 3%밖에 작년 대비해서 못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렇죠. 근데 추경 없이도 3.1% 얘기를 분명하게 해서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낙관을 피셨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좀 많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하방 위험이 많은 상태에서 통화 정책도 솔직히 조금 사상 최저금리 수준에서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느냐, 추경에 대한 가능성도.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거론이 될 정도의 상황이면 폴리시 믹스가 또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올해 기준금리 2번이라면 그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하우스에서는 저희는 아직 추경까지는 바라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재정 집행도를 굉장히 높인다고 68%. 네, 네. 했고 또한 좀 더 이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4월달 총선 이후에 과연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 현 정부의 공약에 배치되는 그런 부분을 총선 이후에 과연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는 그래서 뭐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말씀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지난해 상반기에 기준금리 2회 인하됐고 하반기에 재정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이제 상반기에 재정 집행도 높이고 추가 통화 정책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요의 이런 부분들의 정책 공조 효과로서 그냥 금년은 총선 이후에 쭉 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추경이나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한 시장의 좀 관심도가 높아지려면 다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벤트가 좀 악재가 터져야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쭉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OMC 얘기도 좀 하고. 일단 채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어땠어요, 김성훈 님? 오늘 그래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소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성장률이 이제 전망이 하향되면서 네. 아마 시장에서는 하늘이 3.0으로 낮추면 실질적으로 3.0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들도 좀 저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통위 전에는 이렇게 금리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이 없고 만장일치 동결이고 그리고 하는 총재 멘트가 생각보다 좀 매파적이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금리 강세 그러니까 금리 하락폭을 거의 뭐 되돌리면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 양념 조금만 더 하면 네. 장 초반에는 중국 증시가 또 2% 이상 하락 출발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점심시간 지나면서 중국 증시도 또 플러스 반전하고 뭐 이러면서 채권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하 기대를 그동안 많이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더 한 발 나아가기에는 총재가 뭐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준 거죠. 다들 실망했군요. 그래서 뭐 단기물은 좀 올라갔는데 네. 또 장 마감 때 보니까 또 그래도 역시나 경기 회복에 대한 추세는 여전히 좀 비관적이어서 장당기물 스프레드는 조금 축소가 되었 채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FOMC 얘기 뺄 수가 없는데 의사록의 핵심이 뭐예요, 이번에? 12월에는 그게 핵심이었죠. 원래는 그 일부 비둘기파 의원들이 조금 반대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일 대표적으로 시카고 연준의 에반스 총재 같은 사람이 보팅권을 갖고 있는데 물가에 확실한 증거가 생기지 않으면 나는 찬성을 할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12월 초까지. 근데 만장일치를 내놨습니다. 근데 의사록을 까봤더니 거기에 이제 클로즈 콜이라고 하죠. 아슬아슬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일부 FOMC 위원들이 물가에 대한 징후가 너무 부족했다. 그런데도 이제 첫 인상은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 동조를 해줬는데 이번 1분기에도 그래서 지금 유가가 저렇게 떨어져 버리면 물가에 대한 징후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작년에 레커 총재였나요? 그 양반이 가장 또 매파 중에 하나인데 그분조차도 이번 1분기에 물가에 대한 자기의 자신감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게 연결상의 12월 FOMC 의사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역시나 물가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임금이잖아요. 맞습니다. 임금 상태는 어때요? 임금이 지금 12월 달에 논팜이 29만 개 이상의 아주 양호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평균 26만 명이 늘었거든요. 고용이. 근데 임금은 3개월 동안 거의 지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렇게 분기 대비를 해서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옐런 의장은 원래 지금 구직 포기자들 중에 이 구조적인 실업자들은 다시 복귀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필립스 커브가 다시 쓰고 그러면 결국은 요 실업률이 떨어진 거를 반영해서 미국 임금이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난 12월 달에 봤더니 노동 인구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조금 사정이 나아지다 보니까 되돌아오기 시작하는 징후들이 나타났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임금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래서 전월 대비 12월 달에 1센트가 떨어졌잖아요. 임금이. 계절성이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대부분이 25세에서 54세 핵심 연령대 인구들의 일자리가 다 줄었는데 이 위기 이후에 거의 이제 10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이제 늘어난 그렇죠. 상황인데 보면 60만 개 이상이 600만 개 이상이 54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이 실버 채용 쪽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주장하기는 좀 힘든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연준 인사들이 본 거에 비해서는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버리면 미국의 물가가 과연 올라갈까? 그런 데서 내가 옐런 의장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고용률을 보고 있거든. 맞습니다. 여전히. 고용률은 거의 제자리 걸으면 한 1%, 1%포인트 이상 안 올라온 것 같아. 그래서 맞습니다. 여전히 고용률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의사록 중에 사실 클로스콜이라는 게 정말 핵심이었고 네. 관련해서 그 임금하고 결국 물가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사록 중에 저는 눈여겨봤던 게 최근에 고용시장이 좋지만 이 고용시장 좋은 게 물가를 올릴 정도는 또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지금 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어떻게 보면은 부분이 유가는 계속 떨어져 있고 달러는 강세고 그럼 당연히 그쪽에서는 물가 하락 요인인데 유일하게 고용시장이 좋아서 임금이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를 했던 건데 FOMC 멤버들조차도 야 이거 설령 고용시장 좋아지고 임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걸로 물가를 올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어떤 약간의 이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인식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필립스 커브 논란이 작년에 그래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옐런하고 이사들 사이에. 자, 1월 FOMC의 신원연구원. 네. 비둘기파가 셋이 빠져나가고 말파가 셋이 들어오잖아요. 네. 소위. 자, 그래서 1월 FOMC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네. 동결이다, 인상이다. 당연히 동결입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만장일치다, 소수 의견이 있다. 만장일치 동결일 거라고. 아, 세게 나오네. 자, 1월 동의하세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이번 1월 FOMC는 시장 생각했던 것만큼 별로 밋밋한 오히려 왜 우리가 그렇죠? 지난번에 올렸다 그거 설명해 주는 정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나마 미국이 올릴 수 있었던 게 임금 때문인데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애매해지면은 연준 멤버들도 좀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하려고. 예.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자, 1, 4분기 중에 금리 인상이 있다, 없다. 1사분기라면 이제 3월까지 3월 FOMC까지. 두 번인가요? 예, 그러니까 1월, 3월 두 번인데요. 그렇지. 지금으로 봐서는 3월에 좀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4분기까지 없다. 예. 만장일치다, 아니다. 만장일치 아니다. 3월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아니- 소수 의견이 예. 있다. 자, 4월에 있다, 없다. 저는 3월에 음. 만장일치가 아닌 인상이 있고 아, 그게 야, 다르네. 그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예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이 연준 입장에서는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인 것 같고 그 뒤로 넘어가면 뭐 우리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제조업 경기는 뭐 이미 상당한 기간 안 좋아졌고 단기과열. 그러면 어쩌면 3월을 놓치게 되면 연내 추가 인상의 기회들을 영원히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대답을 하면 안 되나? 여기다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지금. 죄송합니다. 내가 기간별로 가잖아. 1월, 네. 1분기. 이렇게 가잖아. 4월이 중요하니까 4월 물어본 거였고. 에이, 김샜네. 다시 그래도 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네. 올해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미국? 이 분위기라면은 상반기에 일단 금융시장 안정 다 찾고요. 네. 미국 기업들 뭐 지금 요즘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기업들 도산 파산에 대한 일부 위험들도 있는데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저는 역으로 하반기쯤에 다시 또 트라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까. 아까 군드라우가 뭐 하반기에 주시한 기회가 있다 했는데 네. 근데 상반기에 분위기 흐트리고 가면 연내에 저희는 잘해봐야 아까 얘기했듯이 뭐 2차례 정도 그 정도로 낮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도는 있을 것 같아요. 시도는. 나는 하반기에 한 번 같아요.
하반기 하반기 한번. 상반기 못할 것 같아. 저도 상반기 동의합니다. 못한 9월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그러니까 하반기일 것 같아. 그나마 이게 9월 가능성이 그나마 현실적인 미국 경제 상황에 좀 부합하는 결정이 아닐까 싶고 그나마 조금 낙관적인 경기 상황이 전개가 된다. 중국의 불안정성이 좀 더 완화되고 원자재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약화가 될 경우에는 두 번이 가능하겠지만 뭐 요즘은 낙관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좀 더 잘 맞아 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9월의 가능성이 좀 한 번 더 통화당국의 신뢰도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변수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거가 대선이 있어서. 있어요. 아, 그렇죠. 대선이. 예. 저도 그 얘기를 정권이 하려고 사실 그건 좀 어느 생각을 쪽으로, 해봐야 되는데 예. 그건 좀 빼놓고. 예. 아니, 먼 상반기 이야기니까. 못하는데 하반기에 할 환경이 된다라는 게 글쎄 그것도 확실하진 쉽지는 않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메인 토크 마무리하고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